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라나 XRP ETF보다 먼저 승인될 수 있는 ETF가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먼저 이더리움 현물 ETF, 그다음 비트코인 현물 ETF, 최근에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특히 이제 이더리움에 4개월 내 가장 큰 돈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자, 언제부턴가 이제 크립토,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현물이 승인이 된 다음에는 이제 크립토 시장 지표로서 ETF 시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냐, 몇 개월 내 최대 순유입이 됐다, 순유출이 됐다. 이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이제 기사로 나오고 있는 거죠. ETF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3년에서 4년, 길어봤자 5년 후에는 그냥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요,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코스닥, 코스피 지수처럼 그 각 회사 기관들에서 만든 크립토 지수에 ETF를 통해서 아주 손쉽게 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지수에 포함될 수 있는 코인은 아무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총이 큰 것들, 또 미국산, 또 개별 ETF가 이미 신청이 들어가서 이게 이제 되면 아무래도 묶어서 팔기는 훨씬 더 쉽겠죠. 돈이 큰 쪽으로 몰리는 쪽으로 더 쏠릴 것이다. 이상한 코인, 조그만 코인은 비중을 줄이시든지 사실상 좀 안 하시는 게 전 더 좋다라고 봅니다. 원 컨퍼메이션 설립자, 여기는 암호화폐 투자 회사네요. 벤처 캐피털인데 이 사람도 이더리움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얘기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중립성이 있다. 이더리움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도 중립적이고 탈중앙화된 소유권을 가진 유일한 생태계는 비트와 이더뿐이다. 제가 2014년, 15년부터 이렇게 좀 오래 소위 말하는 그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크게 보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있었고, 이제 비트코인 비중은 높지만 이더리움도 보통은 더 많이 들고 있었다라는 이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했다가 이더리움이 이제 나중에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둘 다 이제 들고 있었던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이더리움이 제가 기억에 2016년 10,000원 이하였습니다. 2019년 1월달 10만 원 이하로 뚝 떨어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쩌네 저쩌네 해도 300, 한 7, 80만 원 하는 거죠. 저는 이더리움이 결국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거 정확하게 예측은 못 하겠지만 지금부터 대략 한 5년에서 10년, 사이클 한 2개 정도 지나면 비트코인은 최소 10억에서 15억, 이더리움은 5천만 원에서 저는 1억까지도 갈 거라고 봐요. 솔라나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도. 이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겠죠. XRP는 조금 예측하는 게 거의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일단 수십만 원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그 가격이 많이 올라야 될까요? 코인의 개수는 대개는 이제 정해져 있죠. 물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무제한입니다. 어찌됐건 지금의 시가총액으로는 자산 토큰화 전 세계에 지금 채권도 담을 수가 없어요. 채권은커녕 너무 그 풀이 작다고 했죠. 그 유동성 풀이 넓어지려면 시가총액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려면 개별 코인의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야 됩니다. XRP는 주로 화폐를 담는 거잖아요. CBDC, 전 세계 화폐를 담으려면 XRP 가격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그래야 전 세계 자산이고 화폐고 NFT고 뭐고 부동산이고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자, 비트코인 중동 지역 긴장 구조의 하락, 이란이 미국과 핵 협상을 결렬되면 미국 기지를 공격할 것이다. 저는 이제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헛 웃음이 나옵니다. 하락할 때는 이유가 한 20가지 대기 있다. 그 중에 하나 전쟁이죠. 아니면 요즘은 관세고 환율이고 금리 QT고 그렇죠. 상승할 때는 상승할 이유가 항상 20가지 이상 상시되기. 그냥 거기서 골라서 이런 기사들 쓰는 것은 사실 전 일도 아니라고 보고요. 상승장 내에서도 이런 조정이 조금씩 나올 때마다 이런 류의 기사는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이런 것에 뭐 크게 영향을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진짜 전쟁 나면 어떡할 거냐? 진짜 전쟁이 만약에 난다. 진짜 아까 보셨던 뭐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 그러면 제가 있는 것들 지금 들고 있는 것 더 팔 겁니다. 더 팔아서 코인들 저는 더 살 거예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 맞습니다. 저는 너무 극단적인 헐값에 매수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극단적인 고가에 매도를 하고자 하지만 극단적인 고가에 파는 게 저는 실은 더 어렵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실은 투자, 특히 코인은 저는 모두가 뭐 다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자산가 분야는 아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 비트코인 보유 중인 전 세계 기업이 아직 121곳에 불과하다. 경쟁의 극초창기밖에 안 된다.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미국의 상장 회사 5,000개를 포함하는 월셔 5,000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5,000이 그 회사의 숫자거든요. 상장 기업 5,000개에 동시에 그냥 여기 이제 지수 ETF 같은 거 하나 들면 5,000개 동시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들고 있는 회사는 고작 120개 불과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직은 극초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항상 그 질문이 이거지 않습니까? 미국의 5,000개의 상장사가 비트코인을 들고 있을 때 비트코인을 살 것이냐? 아니면 지금 121개 들고 있을 때 그냥 비트코인 적당히 더 쟁여 놓을 것이냐? 당연히 지금이 더 낫겠죠. 알트코인은 뭡니까? ETF. 법이 통과되고 유동성이 더 많아지고 규제가 완화가 되고 관세 합의 뭐 지금 뭐 했다고 이제 뭐 그 트럼프 대통령 발표를 했죠. 어찌됐건 끝이 나겠죠. 이제 저는 뭐 거의 한 달 정도 남았을까요? 그때가 되면 알트코인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알트도 뭐 지금부터 대략 한 달간 뭐 나쁘지 않다라고도 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특히 알트코인은 맨날 이제 뭐 가능성 보고 들어갔는데 물리고 지하 뭐 10층, 20층, 30층, 40층 가잖아요. 너무 확실해서 샀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 맞다고 봐요. 알트는 무조건 반토막부터 시작이요. 이게 디폴트입니다. 이거를 만약 경험 안 했다? 죄송하지만 언젠가 경험할 겁니다. 이건 디폴트라 보시면 돼요. 특히 알트는. 50이면 다행이죠, 실은.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너무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전 미리 들어가서 물릴 것을 각오하고 갑니다. 그럼 뭐 더 사면 되지. 더 묻으면 되지. 이 각오가 있어야 알트는 아마 좀 이렇게 편하게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난 너무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까지 확실한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코인 투자 특히 알트는 버티기는 뭐 매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대형 은행 중에 US 뱅코프가 스테이블 코인 사업 진출을 검토하겠다. 이건 뭐 하겠다라는 거고요. 중국의 엔트 그룹, 홍콩, 싱가포르에서 스테이블 코인 라이센스 신청. 봤더니 미국 은행들, 지금 중국의 핀테크 회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스테 하고 있습니다. 스테가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은 스테이킹이 될 겁니다. 이게 확정된 미래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뭐 스테이킹, 규제 명확성, 관세 합의, 뭐 ETF 이런 것들 되면 그냥 뭐 다 같이 오른다까지는 제가 뭐 모르겠지만 선택받은 그들의 알트코인은 날아가겠죠. 미국의 민주당 기억하시죠? 미국의 민주당 엘리자베스 뭐 워런 상원 의원이죠. 이 친구랑 이분이랑 친했던 사람들이 게리 겐슬러 그리고 JP 모건 이런 미국의 대형 은행 요건 이제 좀 머릿속에 아마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미국 상원에서 엘리자베스 워런이 메타 이제 페이스북이죠. 서한을 내면서 너 스테이블 코인 지금 출시 고려하고 있니? 너 그거 뭐 누구한테 로비한 거야? 피드백 뭐 누구랑 지금 뭐 그 이메일 내역 갖고 와봐. 그 다음에 예전에 너희들 DM 했지. 그 스테이블 코인 너 그때 혼났었잖아. 걔랑 뭐 차이점이 뭐니? 지금 상원 의원이 이렇게 그 서한을 보내면 이게 회사 대표로서 얼마나 그 압박감이 심하겠습니까? 어찌됐건 지금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메타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소비자 이 결제 데이터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겠죠. 프라이버시 침해를 동반한 타겟 광고,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익화. 저는 이런 얘기를 미국의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입에서 나온 게 굉장히 불쾌합니다. 실은 여기에서 CBDC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공화당 정권으로 미국은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보류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해요. 어찌됐건 JP모건, 시티은행, 미국의 큰 은행들과 지금 그 로비를 지금 은행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타, 구글, 아마존, 빅테크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하는 거 이게 마음에 안 들겠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지니어스 법이 이제 정권이 근데 어찌됐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됐잖아요. 대통령도 친코인 인사고 빅테크 회사들 코인 회사의 후원을 많이 받았겠죠. 로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빅테크가 아마도 지니어스법 통과되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지 않을까 봅니다.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CPI 그게 조금 이제 둔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좀 그러니까 덜 올랐다죠. 정확히는 물가 상승률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비트코인 더 가지 않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의 둔화는 올 하반기에 통화 완화 정책 근거를 강화한다. 비트코인을 점점 많이 보유하는 기업들이 있고 미국의 주 단위에서 비트코인 비축이 계속 출시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를 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압박하겠죠. 언제까지? 될 때까지. 금리 인하, 돈 찍기, 규제 완화, 규제 완화는 특히 은행 규제 완화 이런 건요. 돈이 풀린 돈이 더 이제 그 넓게 퍼지는 그 속도를 더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규제 명확성 만나면 저는 당연히 핵심은 이거죠. 그때까지 최대한 살 수 있는 만큼 이미 다 사서 돈이 없으면 할 수 없겠죠. 최대한 사서 모으고 기다리면 되겠죠. 자, 비트코인 유통량의 31%가 정부, 상장회사, ETF 등 중앙화 기관이 보유를 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비트코인 이런 중앙화 기관 보유량이 924% 증가했다더라. 점차 이게 전략적인 자산으로 됐고 시장 구조가 이제 기관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이제 국부 펀드, 연기금 펀드, 중동,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 이런 데 다 들어오고 있죠. 국가급으로 비축을 아마 이제 할 겁니다. 이게 확정된 미래죠. 트렌드를 거스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죠. 저는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이왕이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 이 반대말은요. 부정적도 있지만 전 시니컬하다라는 게 이제 좀 떠올라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시니컬했어요. 제가 예전에 믿지 않았을 때. 만약에 근데 이 코인 투자 우선순위가 큰 시세 차익을 가져가는 거라면 노후 혹은 은퇴 또는 내 집 마련 여러 가지 이유로 큰 시세 차익을 가져가려면요. 시니컬하고 부정적인 태도는 큰 기회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저는 1등 공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예를 들면 비트코인 중앙화 기관들이 다 들고 있다며 그러면 이제 탈중앙화 아니네 이거 이제 나쁜 거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까지 제가 볼 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고 좀 냉정하게 현실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블룸버그에서 솔라나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이 정도 보도 내면요. 이거 곧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려고 지금 언론 보도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반응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고 있는 겁니다. 펀드 환매 방식, 스테이크 보상 지급 여부 명확히 해달라. 이거 가지고 이제 판결을 내리겠죠. 긍정적이다. 어찌됐건 며칠 혹은 길어야 몇 주 내에 솔라나가 ETF가 승인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대략 한 달 내에 솔라나 ETF 승인할 가능성 대략 그러면 한 달 후다. 그러면 한 7월 초나 중순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한 달이라고 하면요. 이 타이밍이 저는 조금은 뜨거운 서머가 될 수도 있겠다. 이제 뒤에서 또 얘기 드려볼게요. 자, 트럼프가 최근에 중국과 어쨌든 협상 완료했다. 이제 본인의 또 공적을 잘 알렸습니다.
중국은 휘토류 공급해주고 우리는 중국의 유학생을 미국의 그 아이빌리그 명문대 수용하겠다. 저는 이거 뉴스 보면서 왜 외국인 그 유학 비자까지 인터뷰를 거절하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그것까지도 협상 카드에 지금 쓰려고 했나 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였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뭐 말씀드렸죠. 중국은 히토류와 자석을 공급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중국 유학생 받겠다. 우리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총 5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10%만 적용을 한다고 하죠. 미국에서 부과하는 55%의 관세율은 기본 10%, 펜타닐 관세 20%, 기존에 있었던 뭐 최혜국 대우 뭐 이런 거 25%, 그래서 55%. 생각보다는 높죠. 처음에 145%까지 올렸던 이유가 뭐다? 낮추기 위해서 높였다. 이제는 아시겠죠? 어찌됐건 이제는 글로벌 자유무역 시대는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 고관세가 지속되면 어떤 걸 의미할까? 시장이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원가가 싸고 뭐 노동력 싸고 가장 저가의 물건 만들어서 전 세계 효율적으로 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래한다는 거 아닙니까? 비교 우위 뭐 이런 거 해가면서 비효율적인 시장이 되는 거고 무역량은 줄어들겠죠. 이걸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품질 대비 가격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격이 더 높아져. 애플 그 핸드폰 하나 만드는데 이전이면 $2,000로 했는데 이제는 $3,000가 되고 $3,500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핸드폰인데. 사실은 가성비가 안 좋아지는 거죠. 생산자, 소비자 실은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그냥 쉽게 실물 경제가 이게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왜 이렇게 할까요? 이걸로 실은 당선됐잖아요. 뭐 Make America Great Again 했었죠. 우리는 냉정하게 현실만 보자는 거예요. 실물 경제가 쪼그라드는 만큼 디지털 경제,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 메타버스, NFT 여기가 더 커질 거라고요. 화폐도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 지금 막 그냥 밀고 정신없이 밀고 나가잖아요. 뭐 스테이블 코인, CBDC 저기 뭐 누가 뭐 더 먼저 발행하냐 이거 보시죠.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희소성 있는 비트를 사든지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미래를 계속 저는 이제 메타버스도 결국 저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NFT도 좀 마찬가지라 봅니다. 자, 트럼프가 일주일 뒤에 각국의 무역 협정을 수락하는지 결정하는 서한을 발송할 것이다. 7월 9일입니다. 관세 유예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전 세계 각국의 일방적 관세율을 통보하겠다. 지금 이런 거죠. 이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혹시 마감 기한을 연장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했더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일주일 뒤에 일방적인 관세를 통보한다. 물론 예전보다는 조금 낮춰주겠죠. 그러겠죠. 최종 관세 마감 기한 연장하냐? 그건 안 할 것이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7월 9일 날 이제 어찌됐건 뭔가 이제 안이 나올 거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확정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솔라나 ETF랑 조금 겹치는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한 달 후에 솔라나 ETF, XRP ETF 관세 확정은 앞으로 한 달 후 대략 그러면 한 7월 중순 뭐 이제 길어지면 저 7월 말 8월 나쁘지 않겠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올트코인 데일리 뭐 이런 뭐 트윗을 남겼더라고요. 지금부터 5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다. 뭐가? 코인. 코인은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부터 5달.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경험적으로 저는요. 특히 뭐 24년, 23년 뭐 올해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보는데 최적의 매매 시점이 있어요. 최고의 사는 시점, 최고의 파는 시점. 이게 1년에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적게 오면 한 번 정도 오고요. 많이 오면 한 2-3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평균 그냥 한 2번 정도 봅니다. 이게요, 되게 어떻게 보면 잔인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1년 52주라고 하면요. 일주일이나 2주일의 흥분을 위해서 50주를 참으셔야 된다고요. 이거 알고 들어오셨습니까? 이거 다 와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그래요.
50주를 사놓고 인내하고 공부하는데 왜 안 가냐? 저 친구는 왜 자꾸 틀린 얘기만 하냐? 이러다 1년, 2년, 3년, 4년 가는 겁니다. 이게 코인 투자가 쉬우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죠. 한국에 언제 우리가 팔고 떠나냐? 지표를 보자 계속 얘기 드립니다. 제가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한국 업비트 거래소의 거래 규모가 글로벌 3위 내에 들었을 때가 언제야? 2017년 12월, 2018년 1월, 요때 기억나십니까? 광풍. 아쉽게도 글로벌 1위의 거래량을 찍었지만 도박으로 취급을 받았었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를 폐쇄하겠다 해서 사실상 죽었죠. 지금 글로벌 탑 5, 탑 10, 이제 업비트가 절대 작은 거래소는 아닙니다. 근데 이 거래량을 우리가 매매 지표로 삼기에는 차라리 김치 프리미엄이 좀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참고로 지금 김치 프리미엄 거의 0%에 근접해 있죠. 관심이 없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앱 랭크 여기 보시면 372위를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정말 관심이 없는 게 372위. 이게 사람들 미국 사람 좀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 코인베이스 앱 순위가 전 세계 1위를 기록했을까? 쳐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2017년 12월 8일 비트가 최고점을 찍기 일주일 전이었답니다. 21년 5월 10일 이때는 최고점 찍고 난 한 일주일 후였어요. 21년 11월 달 이때 한번 또 피크를 찍었었죠. 기억나십니까? 보시면 하지만 이게 미국 앱스토어의 기준이라고 해서 지금 코인베이스가 전 세계 1위는 그건 잘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맹목적으로 믿으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대략 코인베이스가 어쨌든 1위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사이클의 최고점에서 일주일 플러스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참고할 만은 전 하다고 봐요. 현재는 특히 과거 대비해서 지금 한국이 우리가 지금 주도하는 장이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주도하는 시장이고 특히 이제 이 코인베이스 앱은 알트코인,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의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말씀드렸죠. 아무도 관심이 없다.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또는 PMI라고 합니다. 50 이하에 있으면 수축이다. 보면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굉장히 밑으로 쑥 가라앉았었죠. 그리고 코로나 위기입니다. 지금 50 살짝 밑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최소 어디까지 가야 된다? 60까지는 가야 특히 알트코인은 저 달나라에서 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전 기준을 대략 60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비즈니스 사이클, 유동성 사이클, 반감기 사이클, 대선 주기 이제는 4년 주기가 꼭 맞을 것이다. 그것도 저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이 4년 사이클은 안 맞을지언정 PMI 지수, ISM 지수가 60을 넘었다. 저는 던지고 나오려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보시면 22년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2년 7개월, 2년 8개월 동안 50 이하에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쉽지 않으니 경제를 살리는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의 중앙은행의 재무부의 가장 쉬운 방법이 뭐다? 금리나 돈 찍기다. 이 유동성에 가장 빨리 반응하는 자산이 뭐다? 이게 비트코인이에요. 실은 알트코인도 여기에 반응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알트코인 가격을 제가 느끼기에는 누르고 있습니다. 억지로 누르고 있어요. 관세 공포, 그 다음에 규제 불명확성, 예전 리플 소송, 그 다음 스테이킹 쏙 빼놨죠. 제가 볼 때는 뭔가 프레임을 씌워서 일반인들이 알트코인 얼씬도 하지 말아라 라고 저는 느껴져요. 예전에 비트코인도 그랬고 XRP도 그랬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4%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전체 횟수로 좀 바꿔봤어요. 2015부터 지금 현재까지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금 64.1% 정도인데요. 2017년 상승장 96%에서 36%까지 시원하게 60% 도미넌스가 빠졌어요. 이 엄청난 광풍이 17년도 있었죠. 그리고 이게 다시 올라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올라왔다가
18, 19, 20 하락장 뭐 나름의 조정을 겪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1년도 또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근데 이전 대비하면 좀 적게 빠졌죠. 73%에서 40%, 대략 33%가 떨어졌죠. 그 전에는 60%가 다운됐는데 이번에는 한 절반 조금 더 절반 정도 다운이 됐습니다. 이때 상승장 기억하시죠?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2년 반째 올라갔어요.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22년, 23년, 24년, 현재 25년 6월까지도 하락과 조정을 그래서 겪고 있다라는 생각이 실은 드는 거예요. 비트를 제외하면.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64%인데 이게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44% 혹은 그러니까 예전에 뭐 40%나 36%인데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40%까지 갈지는 모르겠고 44에서 한 48, 40%한 중후반까지는 여기에서 떨어지지 않게 지금 이제 64%라고 보면 글쎄요 한 20포인트 빠지면 될까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이제 뭐 26년까지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면서 오래 갈 수도 있겠다. 그거는 다 예측은 말을 믿으시면 안 되고 다수의 지표를 보시면 되겠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중요한 지표가 맞다. 대략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인데요. XRP 포함한 멀티코인 ETF 승인 임박했다.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의 시장에 이목이 집중된다. 네이트 제라시라고 하는 ETF 스토어 대표가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공식적인 예측을 했었죠. 블랙락은 솔라나와 XRP ETF를 모두 신청할 것이다. 솔라나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XRP는 소송 끝나는 대로 되지 않겠어? 하지만 조금 지금 블랙락이 신중하게 지금 신청 안 하고 있습니다. 블랙락이 신청하면 바로 불기둥 섰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아마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좀 재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보고 있고요. SEC에서 XRP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5개 코인 묶음형 펀드예요. 그게 이제 디지털 라지캡 펀드 ETF입니다. 이게 이제 뭐 24년 말에 이미 신청을 해놨고요. 비트이더 XRP 분산 여러 가지 이제 나눠서 노출해 놓고 있는 거죠. 코인의 개별 ETF를 하나하나 이렇게 승인을 하냐 마냐는 증권성 논란이 아직까지도 뭐 기준이 아직 세워지기 전이잖아요. SEC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한 5개, 10개 묶음형 코인 ETF를 승인을 하면 사실상 비트이더 뭐 90% 이상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뭐 몇 퍼센트, 2%, 3%가 좀 잘못돼도 SEC 입장에서는 그 어떤 규제에 대한 부담이 더 적지 않겠냐. 이런 제가 얘기를 예전에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쯤 승인이 될 것 같아? 솔라나 ETF와 비슷하거나 혹은 그 이전에 될 것 같은데 물론 챗 GPT를 무조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대략 하지만 7월쯤이 되지 않겠어? 이게 이제 전환이 되면 아까 얘기 드렸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카르다노까지 ETF가 묶음형이 동시에 승인이 될 수가 있겠다. 뭐 이제 한 7월 늦어도 한 8월까지 기다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시면 비트코인이 한 78.7%, 이더리움이 12.4%, XRP가 대략 한 5% 정도 들어갑니다. 소규모로 솔라나와 카르다노, 이게 이제 시가총액 기준이라 보시면 되겠죠. 이 5개 코인이 묶어져 있는 게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예요. 이거 ETF 전환해 주세요라고 신청한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5개 코인이 트럼프에서 미국이 비축한 그 코인 5개 발표했던 그 코인과 일치합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라시는 이 멀티코인 ETF가 솔라나 단독 ETF보다 먼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지금 솔라나도 90%, 라이트코인도 90%뭐 다 되겠죠. XRP는 85%, 카르다노, 폴카다 이게 다 될 겁니다. 75%. 근데 이런 복수 자산을 담은 인덱스형 ETF를 먼저 출시함으로써 개별 알트 ETF 승인에 앞서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죠. 그 비트, 이더, 솔라나, XRP, 카르다노를 다 묶어서 파는 게 승인이 된다면 개별 알트코인 ETF는 당연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먼저 뭐가 더 먼저 되냐의 이제 순서인데요. 지금 이 묶음형이 먼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어찌됐건 여러 가지 ETF가 나오는데 지금 다 메이저 코인들을 담고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큰 코인 ETF에 그리고 이제 뭐 그레이스케일만 팔겠습니까? 저희 뭐 비트와이즈도 팔고 나중에 블랙락, 피델리티, 저 21, 뭐 쉐즈, 뭐 돈나머니 다 팔겠죠. 그러면 그 우량 코인들 위주로 ETF 위주로 당연히 돈이 더 흘러들겠죠. 현재까지는 블랙락, 피델리티 등 이런 대형 운용사는 알트코인 ETF 경쟁에 뛰어들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장기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겠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부터 기관 전용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팔았던 곳은 바로 그레이스케일. 잘 알고 계시죠? 누가 SEC와의 소송에서 이긴 다음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습니까? 바로 그레이스케일입니다. 저는 그 등 뒤에 블랙락이 밀었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단독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블랙락도 같이 승인됐었죠. 이후에 비트코인 ETF 누가 제일 많이 들고 있나? 원래는 그레이스케일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레이스케일에서 수수료 괜히 굉장히 비싸겠죠. 돈이 계속 빠져나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블랙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락이 비트코인 최대 ETF 타이틀을 당연히 뺏어왔죠. 저는 알트코인과 지수 ETF도 비슷하게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예요. 알트코인 또는 크립토 이 지금 5개 들어간 이 디지털 라지캡 펀드 최대 타이틀, 최초의 타이틀은 그레이스케일이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블랙락이 싹쓸이 할 것이다. 뭐 피델리티도 물론 있습니다. 저는 긍정론자거든요. 알트코인 또 지수 ETF가 승인 전에 우량 알트코인 사서 모으면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언제 매도를 하냐? 누가 뭐 언제라고 하던데요. 누가 뭐 하던데 그런 말이 아니고 제 말도 이렇게 믿지 마시고 검증을 해보시고 오히려 지표를 보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지표가 지금은 뭐로 보나 너무나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럴 때가 실은 사기는 좋은 때고요. 나중에 이제 누가 뭐 그냥 신문만 켜면 막 물어보지도 않았던 관심도 없었던 뭐 주변의 가족 지인들이 너 그때 코인 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때가 다시 올 것이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